네, 안녕하세요. 파맥스입니다. 2024년, 2023년이죠. 금년 7월 달에 약사 예비 시험 이제 약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 하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봤더니 보통 매년 약사 예비 시험은 7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보통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 7월 2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로써 151일,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뭐 어떤 약사님들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이제 뭐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상담을 저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약사 예비 시험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어렵죠. 뭐 정보도 부족하고 또 자료도 부족하고 뭐 대부분의 과목들 지금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일본, 뭐 호주 약사님들 과목도 너무 생소하고 또 낯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지금 현재 있는 전문 학원들이 힘을 빌리자니 생각보다 너무 높은 등록 비용으로 인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저희 파맥스의 홍보 마케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학하시는 분들, 이후에도 독학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그런 부분들로 설명의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제 비록 1시간 정도 소요될 텐데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잠깐 이제 파맥스 저희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김동준 선생님하고 강소연 선생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두 분들 모시고 초대할 건데 일단은 지금 한번 잠깐만요. 김동준 선생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미국 약대에서 2학년 수료를 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다시 PT 아시죠? 다들? PET 지금 끝났는데 늘 봐서 6개월 만에 다시 한국 약대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서울대 약학대학원에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들이죠. 이제 합성학 혹은 이제 유기화학 그쪽을 석박사를 통합해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들을 파맥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강소연 선생님도 부탁드릴게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약대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2년간 조제약국에서 일을 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1회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한국에서 취직을 한 뒤에, 현재는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 관리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순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순서, 약사 예비시험 1, 2, 3회 그동안 나왔던 약사 예비시험의 유형, 과목별로 문제라든가 난이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유형으로 지금까지 기출되어 있고 문제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이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약사 예비 시험이 그동안 1, 2, 3회를 통계적으로 봐왔던 결과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을까?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점점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조금씩 합격률이 올라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한테도 물어봤고 저희 두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래서 남은 시간, 여기 6개월로 돼 있지만 실제는 지금 현재 151일이죠. 151일 동안 약사 예비 시험 지금 시작한다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 김동준 선생님이나 강소연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는 이제 파맥스의 약사 예비 시험 클래스 합격을 만들어 드린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고요. 이제 약사 예비 시험 문제 유형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표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 재작년과 작년의 약사 예비 시험 결과 이 부분을 좀 보게 보면은 뭐 이제 국가별로 응시자에 대비 합격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사실 않아요.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특정 시기 때 합격하신 분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면 뭐 그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데
밑에 전체 합격률이 이제 16.4%, 작년에는 23.6%, 사실 1회 시험 때는 5.8%였어요. 이 그 5.8%라는 걸 뚫고 저희 강수현 선생님이 합격을 하셨다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그럼 2023년 4회, 2024년, 2025년 점점 정보도 쌓일 것 같고 왠지 느낌의 합격률은 지금 요즘에 한국의 치과 의사나 의사 예비 시험처럼 40%에 육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할 것 같은데, 강 선생님 보실 때 이제 과거에 이 예비 시험, 이 어렵다는 예비 시험 치르고 고득점으로 또 합격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약사 예비 시험은 해외 약사들에게 왜 어려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음. 있는데, 먼저 이제 가장 큰 거는 언어적인 거. 그게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약학 전문 용어를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배우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어가 좀 생소하면 공부를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배우는 과목이랑 또 해외에서 배우는 과목이 좀 차이가 있고, 한국만 또 배우는 과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개가 아마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 정보가 쌓이고 해서 이후에도 점점 그래도 그나마 합격률이 조금 조금씩 오르고 이걸 준비하시는 매년 그 약사님들이 볼 때는 좀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이제 나도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합격률의 어떤 증감에 대해서 이제 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16%, 23%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목, 배우지 않은 과목 때문에 혹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더 큰 이유를,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더 큰 이유를 들자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시험인지 그냥 한번 보기나 하자 하고 그냥 공부하지 않고 치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충분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이 합격률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회, 5회 이렇게 갈 시험이 더 이제 치러지면 합격률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50%, 60%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도 한 40%대로 멈추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자료는 이제 약사 예비 시험 교시별 과목 및 시간에 대한 배치 정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3교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구글 통해서 이 정도 정보는 충분히 입수하고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총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문항수 200문제다. 그래서 한 문제당 1점, 그리고 200점 만점에 120점 커트라인인데 이게 정말 120개 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3년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절대평가로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목수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대략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이 부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50% 이상의 과목이 이제 미국이나 해외 약대에서 이수하지 않는 완전한 생소한 과목이다. 그리고 시험 과목 중에서 이 표에 이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제 군 중에서 많은 과목들이 여기 뭐 물리학학이라든가 뭐 생략학, 합성 기초, 분석 너무 많죠. 품질 제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과목들이다. 그래서 거의 소위 말하는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이제 과목들, 교시별 과목들에 대해서 1교시와 2교시는 저희 오늘 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서 설명을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설명 주실 거고 3교시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기화학 베이스의 과목들이고 세 개를 하나를 묻고 싶고요. 또한 이제 약자과 약동학 요거랑 좀 물리학하고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약제약이나 약도학 같은 경우는 약제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캡슐, 태블릿, 서스펜션, 그러니까 선탁지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약 개발 과정 다 아시죠? 처음에 이제 타겟을 할 수 있는 유효 물질들을 구하고 나서 이거 약으로 만들 건데 몸에 들어가서 ADM이 이걸 어떻게 흡수하고 대사하고 배출하는지까지 그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몸 안에서 제형으로 집어넣을 때 이제 저희는 약제라는 거를 공부를 하죠. 이걸 캡슐로 만들지 서스펜션을 만들지 흡수할지 그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물리약학에서 배워요. 고체, 기체, 액체 뭘 사용할 건지 그걸 이제 적용하는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걸 써야 할지 재료, 가소제 같은 거 안에 같이 첨가된 첨가제 같은 것들 그런 기제들을 약제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약도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이제 흡수되고 대사되고 이제 분포되고 배출되는 데까지 몸 안에서 혈중 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목입니다. 품질 이제 또 하나 이제 의약품 분석학은 사실 의약품이라는 단어를 좀 빼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기초학문스러워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뭐 pH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농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장벽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고 저는 느껴요. 새로 이제 이쪽 분야에서 화학 딱지를 치고 있는 품질 제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국 약대생들도 많이 버리는 과목. 왜 당연스럽게 외국에서 오신 약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보통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가 한국 약대는 이제 보통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게 임상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 산업약학 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공장, 설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약의 그 배치를 할지 혹은 이 기계들을 어떻게 다룰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문서화를 해야 되니까 그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품질제조. 품질과 제조.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20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산업약학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혹은 유기화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120개만 맞추면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과목에 힘을 줘야겠다 빼야겠다. 보통 한 과목에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씩 지금 묶었죠. 이렇게 묶는 거 기준으로 한 10문제에서 많으면 15문제, 더 많으면 20문제도 나오는데 내가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겠죠. 나머지 여기 있는 약간 생물스러운 딱지를 붙이고 있는 과목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약분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죠. 우리 몸 안에 있는 크랩 사이클이라든지 뭐 해당 과정, 뭐 아니면 글라이코겐 분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우는 거고 생략학,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 과목입니다. 그냥 이러한 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열매 같은 거 혹은 잎사귀 같은 것들로부터 그런 유효 성분 같은 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면 되고요. 아마 생소하겠지만 그냥 노력에 비례하는 과목이에요, 이건. 그래서 네, 그냥 단어 외우듯이 단어짜 암기하듯이 하시면 되고 다들 이제 외국 약대에서도 그 정도 암기는 다 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려 믿고 인체생리학이랑 병제생리학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데 묻고 싶어요, 저는. 네, 뭐 아시다시피 그런 과목들입니다. 패톨로지라든지 인체생리학, 뭐 해서 어떻게 인체가 돌아가는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약품 미생물학은 미생물학 못 배운 거지 않은데 이거는 이꼴 면역학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면역학.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생물 같은 거 있죠. 스트랩토코커스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레이즈야 뭐 기타 밑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한 200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외우시고 또 뭐에서 일어나는 그 T셀이라든지 B셀의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교시가 네, 형성이 되어 있고 3교시는 강약쌤께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제가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솔직히 3교시 과목을 보시면 몇 개 없는데 과목을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들은 없어요. 정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득점하는 과목들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국 실무실습 같은 경우는 아마 외국이랑 거기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과목이 예방약학과 약무행정 이 두 가지 과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맡은 과목이 예방약학인데요. 일단은 아마 이 예방약학을 배우는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방약학이 정말 양이 방대하고요. 근데 양이 많다고 해서 이게 정말 버릴 수가 없는 게
출제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예방약학이 어떤 것을 배우냐면 뭐 환경, 뭐 대기나 뭐 수질, 그리고 보건 위생, 예를 들어서 뭐 식중독이라던가 균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뭐 기생충 이런 것도 나오고요. 식물독에서도 식물독이 어떤 뭐 버섯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사리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환경에 있는 뭐 화학물질, 독성, 뭐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세히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암 기전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나오고 뭐 식품 영양, 뭐 기름이 산패되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여기는 예비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독성학도 이 예방약학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몸 안에서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서 그게 독성 물질로 변해서 그게 암으로 암 발암 물질이 되는지 혹은 어떤 장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인데 독성학은 예비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1회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2회, 3회 시험에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방약학이 그 전체에서 몇 개를 낸다고 했지만 이 독성학까지 합치면 그냥 예방약학의 정범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교재는 정말 어떤 곳에서 나오건 다 득점하실 수 있게 좀 제가 자세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약무행정은 제가 맡은 과목은 아니지만 실제로 약국 혹은 병원에서 다루는 이제 어, 약사로서의 그런 역할들 말고 행정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약사분들이 자세하게 다뤄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물치료학과 약물학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에서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배우는 과목이고 그런데 이제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거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졸업하신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 막 5년, 6년 혹은 10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진짜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제약국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어, 정말 그 심각한 병들, 뭐 간경변이라던가 아니면 뭐 암, 뭐 이런 것들의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맡은 과목은 약물치료학인데 약물치료학을 공부하실 때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병태생리학과 약물학을 같이 묶어서 세트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OT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사실 제가 받은 설명이 두 번째 순서인데, 이제 설명이 첫 번째 순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과목들을 정리하다 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문제들과 유사한 이런 샘플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김 선생님 먼저 진행해 주세요. 네. 이게 물리학학 쪽 내용인데, 실제로 한국에서 배우는 물리학학 수업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피트범이에요. 한국 약대를 들어가기 위한 시험에는 네 가지 과목이 있어요. 일반 생물, 그리고 일반 화학, 그리고 유기화학, 그리고 물리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화학이랑 물리학에는 열역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열역학, 열화학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상당히 난해하고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난이도는 떠나서 난이도 어렵게 하면은 아무도 못 풀어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약대에서 아무도 못 풀 거고 단순히 그냥 이 컨셉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이도를 올리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물리약학에서 이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네다섯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과거 문제들을 복귀하고 키워드를 들었을 때 하지만 이 문제들이 컨셉만 알면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로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깁스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델타 H 더하기 T
델타 S 엔트로피 해가지고 요 정도의 컨셉만 알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0보다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는 요 정도 난이도이고 과거에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제 양상들을 보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뒤에서 얘기하려 했는데 저희가 피트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피트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역대 기출들을 참고를 했었어야 됐고 나라에서 이건 제공을 해요. 기출들을. 1회부터 한 5회까지는 난이도가 되게 평이했어요. 요 정도 난이도야? 되게 다 맞을 수 있겠는데 싶었는데 갑자기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가면서 25문제에서 뭐 18, 그러니까 꽤 많이 틀린 거죠. 7, 8 틀린 거. 나 7, 8문제 틀리면은 상위 95%. 하지만 지금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약간 좀 뭐랄까요 예견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컨셉보다 살짝 조금 더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담당한 과목은 아니에요, 물리학학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다음 슬라이드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생화학, 인체, 생리, 병태, 생리 크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다시 네. 생화학, 뭐, TC의 회로 모르시는 거 없겠고, 가미, 요거 하면은, 이게 아마, 제 알기로는 생화학 안에서도 그 생명공학 파트일 텐데, 네, 뭐, 그런 내용들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 TC의 회로, 그리고 글루타이브, 다 이거 암기죠. 여러분들, 아마, 전적대라고 칭할게요. 여러분 나오신 대학교를. 그 전적대에서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컨셉들일 거예요. 다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회로 같은 것들은 달달 암기해야 돼요. 사실상 이게 한국에서도 국가시험을 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어서 저희도 뭐 해당 과정 같은 것들 처음부터 글루코스부터 맨 아래 아세틸코에까지 다 외우고 크랩 사이클 다 외우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대사과정 다 외우고 아미노산 대사과정 다 외우고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공부가 들어갈 것 같고 생각하기는 인지생리 병태생리 네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요. 넘어가겠습니다. 더 지우고 네 여러분들 이 제일 네 마우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들일 거예요. 의학과 합성화 기초.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 2학년 때 기초로 올고 원투를 배우고 심지어 올고 원투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티피컬한 문제를 내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연수 문제 정도 풀 줄 알면은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지금까지 3회까지 제가 기출들을 봤을 때 반응 하나 보여주고 이것이 무슨 반응인지 이름 모르는 문제. 이건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것들이. 또 이제 아육학 한 번씩 들어보셨죠? 명명법 구조를 보고 이게 어떻게 이름이 지어지는지 RS 절대 이체 배열 판단하는 거 그리고 가장 산성이 강한 물질 이건 공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초 그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지금 이게 1회차 거만 아마 1회차가 2회차에서 좀 나온 문제들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가 이제 3회차부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반응 위주 하지만 그 반응들도 아직까지는 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봤던 것들이. 의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의약품 합성학도 마찬가지고 의학화학도 마찬가지고 요 두 개 합성학 기초는 달라요. 이거는 유기화학이고 요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의약품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약품들이 한 125개 정도가 됩니다. 이 분자 구조들을 딱 암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름을 듣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최소한이에요. 이제 그렇게 구조를 알게 되면은, 그 구조 내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의학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분자 구조가 있으면은 그 분자 구조의 부분들을 바꿨을 때 생리 활성,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활성을 보일 건지랑 어떤 수치적으로 혹은 일종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나이브하게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280, 뭐 NM 흑광 파장, 뭐 파이파이 스태킹 요거 둘이 같은 말로 뭐 아미노산 구조 정도만 알아도 뭐 방향독성 아미노산을 묻는 문제고 뭐 프로케인이나 리도케인 이것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125개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이거든요. 구조들을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부분이 치환되는 어떻게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 이제 이게 의학화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뭐 카복실 엑시드라고 하면은 이것도 기초 내용이랑 좀 섞은 문제인데 에이스의 아마 발사탄일 거예요. 이게 암기해야 되는 그 구조 중 하나. 네, 발사탄 에이스의 카복실이니까. 네,
그래서 엑시드는 마이너스를 음전하게 띄니까 그 아미노산 중에서 플러스를 띄는 아미노산 뭐가 있는지, 그거랑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문제도 나온다는 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아이고. 네, 약제 고무죠. 사실 이게 PPT가 제가 물리학 학연 옆에 놓고 보고 싶긴 한데 괜찮아요. 이 스토크식 쓸 수 없는 이유는 뭐 이런데 요거는 물리학 학연 좀 안에 내용들이 겹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을 어떻게 기제로서 활용하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게 되고 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제들을 활용해서 그 이론들을 활용하는지 이제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스토크식은 아마 물리학에서 배울 거고 500 이제 나노미터 아래 이런 개념들을 약자에서 이제 실무니까 가져올 거고 뭐 이유는 이런 문제들 유동층 조립기 네 요게 이제 약제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코팅 기제를 다 암기해야 되는데 정말 양이 많아요. 하지만 암기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를 암기 양에 주는 거지 막 꼬아내거나 막 여러분들이 풀 수 없게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흡입제 줄경의 입점 고르기 뭐 이런 것들도 암기 이제 선안에 들어갈 거고 분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00문제 중에서 120문제를 맞추는 문제여서 이거는 저희 국가시험 한국 이제 예비시험 통과하고 나서 치는 국가시험 똑같죠. 60%를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품질 제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같듯이 많이 버리는 과목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장벽이 너무 높아요. 이 분석 계산까지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중요한 과목들 있잖아요. 아까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약학이라든지 뭐 약물학이라든지 약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놓치게 돼버리면 이게 뭔가 다가오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똑같은 1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가져갈 거다. pKa, 뭐 pK를 주고 pK 3개를 주고 어느 pH에서 제일 많이 추출이 되는지 뭐 이거 중성 pH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중성이 될까?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 뭐 Ka 반응 상수죠. 두 개를 주고 뭐 이렇게 서로 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뭐 약, 염기, 강산, 상황에 따른 공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pH 구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써 있네요. 그래서 되게 분석화학 자체가 그런 산과 염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나 반응식에 관련된 반응 상수를 가지고 놀거나 이런 문제, 혹은 그래프는 이제 PK 같은 거 공부할 때 활용을 많이 하실 거고 그런 학문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지워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네, 넘길게요. 그럼 제가 약물치료학과 약물학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그 3교시 과목을 제가 맡은 과목이 많았는데요. 3교시는 무조건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방금 김 약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딱 보시면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2교시는 제가 예비시험을 치신 여러 약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제일 점수가 낮았던 영역이 바로 2교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3교시에서 전부 다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약물치료학과 약물학은 한 문제도 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만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은 약물치료학 파트를 지금 보시면 딱 봤을 때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약대이건 솔직히 약물치료학은 정말 심도 있게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다시 나는 깊이 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예전에 배웠던 기억들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두 번 좀 가볍게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물치료학은 이게 1분에 한 문제 푸는 이제 시험이잖아요. 이 예비시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오신 약사님들 약물치료학 너무나도 잘하는 건 모두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를 안 해요. 어렵게 출제도 다 맞출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강의할 때
개념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하신 후에 약사님들이 이제 좀 공부를 혼자서 하실 수 있게 좀 시간을 많이 벌어드리기 위해서 옛날 기억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복습 차원의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니페디핀을 먹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진 이유는 이거는 뭐 상식이죠. 뭐 시토크롬 3A4를 저해를 해서 그런 건데 그게 답이 그 자몽 주스, 그레이프프루트 주스를 먹어서 뭐 그런 거였다 하는 그게 답이었는데 그게 뭐 장 상피세포에 있는 효소를 저해해서 이 리페디핀이 약효가 영향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장기간 복용하면은 이제 장기간 복용했을 때 갑자기 끊으면 안 되는 약물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약물은 굉장히 많지만 뭐 심장약 같은 경우, 뭐 베타 차단약 같은 경우는 갑자기 끊으면 반사작용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된다거나 심장이 빈맥이 온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GI를 자극하여 혈압을 내리는 약. 이것도 정말 너무 많은데요. GI 단백질, 뭐 GQ, GS 이런 단백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리셉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GI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알파2, 뭐 가바B 뭐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약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 아르피프라졸은 조현병 약이니까 뭐 도파민 D2와 뭐 세로토닌 수용체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임산부의 고혈압에서 줘야 되는 약 이것도 상식이죠. 뭐 니페디핀, 히드랄라진, 메틸도파 이런 것들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간단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깊이 파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전범위를 좀 가볍게 많이 다루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약학과 독성학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뭐 병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이 뭐 이런 걸 조사하였다. 이건 어떤 연구인가? 그러니까 즉 뭐 코호트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치를 주어지고 오츠비를 구하는 문제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1분 안에 푸는 문제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방역학 때 이 역학 파트는 쉽과 이거를 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방역학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뭐 우렁이, 잉어, 붕어 이런 거는 정말 단순 암기이고요. 세 번째 줄에 폐포 독성을 일으키는 뭐 기관지 잘 녹지 않는 것 뭐 이런 거는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오존 이런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멜라민의 독성 부위, 뭐 심장 이거는 단순 암기인 문제인 거고 네 번째 줄에 하이드록실라민 에스테르를 2차 발암물질로 갖는 것은 이거는 이름에서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답은 2급 아민, 뭐 1급 아민, 2급 아민 이거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독성학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제가 수업 때 어떻게 해야 이걸 많은 것들을 빨리 암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예방역학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역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너무 깊이 파지 않고 최대한 모든 범위를 다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깊이 파는 거는 국가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방역학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물질들을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의 그 두 번째 순서,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출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이 낮은 이유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 이제 한국 약대 기준 과목으로 내용이 위주로 이제 저 부분 다 출제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이제 김 선생님 한번 요 부분 설명해 주세요. 부연 설명. 김 선생님, 네, 그럼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외국에서는 이제 배우지 않는 이 과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교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라고 하죠. 미국 국가 시험을. 넷플릭스가 굉장히 그 문제들이 세분화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분 안에 뭐 이렇게 바로바로 그래서 키워드들만 줘요. 그러니까 그 약물을 그러니까 답이 되는 약을 고르는데 필요한 키워드만 딱 제공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그걸 알고 또 심지어 잘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안 내요.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외국 문제들에 비해서 쉬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까 뭐 합성학 기초라든지 아니면은 합성학 그 이제 의약품 합성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보다 좀 난이도를 좀 올려. 그러니까 이번 합격률 낮춰야겠다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그 문제를 어렵게 내세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약사 예비 시험이 체감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네. 네. 정말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좀 많이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약대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전 한국약대 나왔으니까 내용들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험 기출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정보, 내용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 네, 강 선생님 말씀 한번 부연 설명 주세요. 일단은, 시험 정보가 부족했던 거는 맞지만, 그게 지금 1회, 2회, 3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파맥스에서 그러니까 저희 강사들이 자료를 이제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맞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꽤 많이 쌓였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합격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모았던 자료들,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쌓인 그런 시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뭐 인맥이나 이런 게 없다면 부족하다고 이렇게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파맥스에 등록하시고 강의를 들으신다면 자료는 정말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1회, 2회, 3회 하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응시자들을 합치면은 한 200에서 300명 가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응시자들 중에서 뭐 사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과거 3년 동안 이제 약사 예비 시험 클래스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같이 이제 학생들을 서포트하다 보니까 제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걸로 보면은 한 거의 60% 이상의 학생들이 그동안 응시자들 중에서 독학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독학으로 해왔던 분들은 사실상 합격하신 분도 극소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불합격이 되셔서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파맥스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어떤 서포트를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독학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정보, 자료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A급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 속에서 불합격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3년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고 모으고 그걸 또 가공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족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셋째,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기 부분들도 사실 요 부분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7월 달에 약사 예비 시험이 치러지고, 근데 이제 뭐 미국 약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월에서 6월 정도의 나플렉스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MPJ까지 시험을 치르면 6월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한국에, 나 이제 약사 예비 시험 봐야지 하고 돌아오는 시간대가 7, 8월 정도인데, 거기서 좀 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착실하신 분들은 7, 8월, 8, 9월 달에 다음 해, 넥스트 이어에 하는 예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보면은 그런 분들은 소수였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보통 좀 빨리 좀 하네 이 학생은 하는 분들이 9월, 10월이고 그리고 헉헉대면서 이제 지금 급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그 해당 연도 1, 2월 달에 보통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앞서서 저희 김 선생님이나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시험 외울 것도 많고 과목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6, 7개월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합격하신 분들도 그렇고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들이 있었는데 서베이 같이 해봤는데 이거는 10개월을 저는 공부했는데요. 10개월 해도 너무 부족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짧게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결과치도 당연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예비 시험 금년에 7월 예비 시험을 이제 준비를 시작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지금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작년 3회 예비 시험에 2월 말 3월 초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의 양은 엄청났겠지만 물리적인 합격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물론 풍족한 퍼센테이지를 갖고 합격 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 강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학생이 지금 151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가능성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공부한 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예비 시험이 7월 초잖아요. 근데 제가 1회 시험을 봤을 때는 그 예비 시험 범위가 공개된 게 4월 둘째쯤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한 게 3월 말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그러면 한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정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집중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죠. 5개월 조금 더 남은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강 선생님은 1회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허허벌판에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죠. 합격을 하셨죠. 네.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이제 세 번째 순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김 선생님이나 강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던 많은 것들을 갖고 지금 바로 전 슬라이드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이번 세 번째 설명의 내용에서도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151일 남겨두고 지금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분들 모두 정말 지금 강 선생님이나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12시간 이상 이제 준비를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셨을 때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 아니면 어려운 과목 먼저 해야 될지 쉬운 과목 먼저 어떤 식으로 해서 전략을 플래닝을 세워서 학습 플래닝을 세우고 진행해야 될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분은 강 선생님이신데 강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해야지만 합격한다?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거를 실제 학습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 아니면은 뭐 지금 따로 일을 하지 않고 난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환경에 놓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든 없든 남은 5개월 동안은 정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뭐 취미생활이라던가 지인과의 만남들 이런 사소한 일들은 정말 다 제쳐두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가족들이랑도 거의 연락을 안 하고 거의 진짜 하루에 14시간씩 3개월을 집중해서 이거를 무조건 한 번에 두 번은 보기 싫다. 난 한 번으로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공부를 했고 왜냐면 저희 젊은 시절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부하기에는 너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아까워서 난 한 번에 통과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만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OT 때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듯이 어, 예비 시험에서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략학, 인체생리, 병태학, 약물학 뭐 이런 것들, 면역학까지 뭐 등등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3, 4일 간격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매일매일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한 과목들은 매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과목을 잡는다. 이거는 정말 공부 효율이 너무 나쁘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3과목을 공부 시간을 쪼개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반에는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 아까 이제 어, 설명을 들으셨듯이 뭐 유기화학이나 분석화학 뭐 이런 것들 정말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은 초반에 좀 공부 시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4시간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잡아서 오늘은 유기화학, 내일은 분석화학, 그 다음 날은 물리화학 이런 식으로 아침에 좀 뇌가 깨어 있을 때 그때 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오후 시간에는 뭐 암기 과목들 뭐 생략학은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진 않았고 짬짬이 이동 시간에 잠깐 이제 꺼내서 보고 쉬는 시간에 뭐 잠깐 꺼내서 뭐 2페이지 전부 단 10분 안에 남기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꺼내서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오후 시간에는 암기 과목을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는 암기를 한 뒤에 잊어버리지 않게 뭐 바로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초반에 공부 초기에는 이제 그 이해가 필요한 어려운 과목들을 넣고 이제 시험 직전에 시험 한두 달 전에는 그런 거를 그런 어려운 과목들 이해가 필요한 뭐 분석학, 물리학 같은 것들을 다시 개념을 보고 있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막판에 가서 그런 이제 어려운 과목들 때문에 이제 허둥대다가 암기 과목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는 이제 그런 어려운 과목들을 어,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암기 과목들은 이제 조금씩 중간에 끼워 넣는 식으로 하시되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을 좀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어려운 과목들이 이해가 끝났으면 나중에 가서는 문제풀이로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개념을 정리하고 이제 암기 과목들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비중을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OT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암기 과목들은 너무나도 이제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잘 잊어버리는 개념들만
딱 정리한 그 단순 암기 노트를 만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걸 들고 가서 시험 도중에 쉬는 시간에 그걸 꺼내서 읽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단순 암기 노트를 만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비 시험이 진짜 딱 한 번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죽을 때까지 치르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진짜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고 이제 파맥스 강사들과 함께 쭉 시험까지 달려오는 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제가 OT 때 이 OT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파맥스 등록을 하시면 본격적인 수업과 튜터링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사회의 모든 과목에 대한 OT를 진행합니다. 선생님별로.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 선생님은 혹시 만약에 네. 학습 플랜에 대해서 추천하신다면 아, 강 네, 네. 선생님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세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 왜냐면 이게 제가 강 네. 선생님이랑 한 시간인가 한 시간 반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전 예비 시험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비 시험이 보고된 키워드를 봤었죠. 혹시 6페이지 좀 가질 수 있나요? 6페이지요. 네, 6페이지요. 개수가 써 있는. 아, 네, 6페이지. 네. 잠시만요. 네, 여기죠? 네네, 이거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200문제 중에서 120개를 맞추는 과목이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 선생님은 무슨 과목을 가져갈지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무슨 과목을 버려야 아, 할지도 네.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왜냐면은 아까 뭐 이해에 치중된 과목들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게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암기 과목들이 뒤로 갈수록 계속 휘발성이 강해서 뒤로 갈수록 더 100점을 무조건 맞아야 되는 과목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해 과목들을 미리 좀 들어놓고 요것들은 좀 그래 내가 요것들은 과목 중에서 한 50% 60%만 가져가겠다. 좀 개수적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만 자꾸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60문제예요. 그죠? 음, 70문제예요. 65문제예요. 보시면은 개수 그냥 정말 단순 개수로 120개만 채우면 되는데 어떻게 채우면 되냐면 요거는 다 맞아요. 당연히 다 못 맞아요. 한 50개 정도 되겠죠. 당연히 양로행정은 효자 과목이어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3, 4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정도의 양이고, 약물학, 약물치료학, 뭐, 주말하면 이밥수. 약물 실습도 약물 치료학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은, 뭐, 복약치도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상 내용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예방약도 암기만 하면 일단 맞출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요거 우리나라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예방약, 요게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을 아우르는 내용들을 좀 광범위하게 커버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때 이제 약사님, 강 선생님이랑 말을 나눌 때 좀 대단하다 느꼈을 정도로 강조는 안 하셨지만 예방약사 꼼꼼하게 정리를 하셨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강점인 것 같고 요거는 정말로 다른 국가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요건 한국 약사들 중에서도 요거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여기 1교시 75문제예요. 단순 계산으로 이 6과목이죠. 그러면은 물리학과 빼고 요거 가져간다고 했을 때 생물스러운 것들 한 60문제 돼요. 그죠? 그럼 단순 계산을 50개 가져간다고 하면 이미 100개예요. 맞죠? 그죠? 100개까지 안 나올 거예요. 90개에서 100개를 맞출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나머지에서 20개에서 30개를 채우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요런 과목들 내가 절반 맞겠다. 50% 맞으면 65문제 절반 맞추면은 30개예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20개가 나와요. 실제로 통과하신 분들 보면은 성적이 120 몇 개 이렇게 통과하지 막 130개, 140개, 150개 넘어가신 분들 없거든요. 아마 요 전략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과목들을 이제 이해에 기반한 과목들 미리 좀 그렇구나 들어놓고 힘을 뺀 다음에 뒤로 갈수록 아까 데일리 과목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암기하는 단원장처럼 그것들 휘발성이 강하니까 그거 정리해놓고 암기를 나중에 하셔라. 근데 제가 구체적인 시간 같은 것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베이스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약사님별로 나는 만약에 임상 쪽에서 일을 하다 왔어.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학을 아예 안 건드려도 다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기초과학 쪽이 좀 강해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물론 그런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외국 출신 약사분들 중에서. 근데 그래도 좀 적성이 맞아서 이런 것들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조건 이 과목은 이만큼 공부해라, 무조건 저 공부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깔린 베이스가 달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과목들만큼은 매일매일 시간을 배분해서 단어장 암기하듯이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강약선생님 짚어주신 포인트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과목들이 뭐 합성학 쪽에 있는 125개 암기, 또 생략학 같은 단순 단어장처럼 암기하는 것들, 또 이제 약품 미생물학 쪽에 그런 세포 이제 뭐냐 면역 과정들, 그 약물 치료학 당연하고요. 자, 아마 요런 것 이제 강대 생략까지 뭐까지 이렇게 해서 뭐 데일리 과목들을 일단 배분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내가 시작한 것들로 좀 구성을 하는 방향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김 선생님 이거 지우개 좀 지워주시고 네.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작년 3회 그 예비시험 응시생이 144명, 그 중에서 합격생이 26명, 그 26명의 합격생을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수 분포도로 한번 계산을 보면은 120에서 130점 사이에 있는 학생, 그걸로 합격한 학생이 거의 70에서 80%고, 나머지 20에서 30%그 사이, 그러니까 26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분이 이제 130, 140, 151점이었나요? 그 수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수석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200점 만점이 아니라 그렇다고 120점을 목표로 하면은 굉장히 그보다 안 나오니까 안 되고, 한 150점 정도 목표로 잡고 하면은 이제 120 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에서만 움직이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강 선생님이나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남은 시간 그냥 공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버릴 거, 붙일 거, 선택과 집중하면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15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다시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명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맥스 약사 예비시험 클래스 소개 특징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이건 뭐 단순한 광고 홍보성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뭐 참석하신 분들도 하나의 정보를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저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파맥스 약사 예비 시험 프로그램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아마 그래도 감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전체 과목별 인강 이 부분은 뭐 그 굉장히 저희만 있는 차별성은 아닌데 각 과목별로 모든 내용을 이제 A부터 Z까지 전체를 티칭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만 축약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간의 예비시험 뭐에서 출제된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서 그거에 가장 관련되고 가장의 그 근접한 내용으로 위주로 해서 인강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저희만 있는 튜터링이죠. 사실 국내에서 1대1 튜터링을 하는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진행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일방향 학습이니까. 그래서 이런 인강으로 공부했던 내용들과 지식들을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이제 과목별로 지금 뭐 김 선생님이나 강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른 또 과목별 선생님들과 학생이 직접 1대1로 만나서 일종의 프리미엄 과외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융합해가지고 완성을 시킨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질의응답부터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저희 이제 과목별로 전담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학습 공부하면서 이외에 굉장히 많은 고충과 우울함도 생길 것이고 굉장히 이제 다운도 되고 걱정, 근심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육아까지 하시면서 이걸 준비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시간 배분이 제대로 안 된다. 아기가 깨기 때문에 새벽에 공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어떤 걱정거리들을 저희 튜터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그걸 맞춰 나가 볼 수 있지 않겠나 봐요.
이게 저희 지금 현재 수강 등록생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저희 김 선생님이나 강 선생님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결과 오리엔테이션 후기가 너무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내가 고민거리로 털어놓을 수 있고, 그 고민거리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그다음에 어떤 또 팁을 주시거나 시간 배분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마음이 놓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 이제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한 두세 분이 여쭤보셨어요. 선질문. 파맥스는 차별성이 뭡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학원을 골라야 되는데 다른 학원하고 뭘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런 부분들도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만의 특징이겠죠. 이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뭐 그 해외 약사들과 그다음에 해외 약사이시면서 한국 약사 예비 국가고시까지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약사님들, 그리고 저희 김 선생님처럼 한국 약대 나오신 한국 약사로서 같이 계신 분들이 같이 모든 과목들을 강의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약대 출신과 해외 약대 출신 간의 어떤 그 시너지를 발휘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은 아마 해외 약사분들 입장에서는 과목별로 굉장한 이로운 어떤 강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과목 중에서 뭐 16개, 17개 과목들 뭐 미국, 영국, 호주나 뭐 해외 약대에서 이수하지 않는 과목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한국 약대 출신 분들이 또 강하신 게 있거든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뭐뭐 화학, 뭐뭐뭐 합성, 유기,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한국 약대 교수님들, 뭐 약대 출신들 분이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플러스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과목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이렇게 네. 그 분할해서 많은 분들이 과목을 가르치시면서 전문성을 갖고 진행한 거에 대해서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학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예비고사를 봐가지고 이제 뭐 내년부터 뭐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나 혼자서 거기 아까 써져 있던 과목들이 15개인데 10개를 한번 티칭을 해보라고 한다면은 그게 가능할 분들이 얼마나 있냐라고 반론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들 몇 개만 골라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과목들은 단 시험 보면은 60%나 50% 나올 정도로 시험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강점을 가진 과목들을 이제 저희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누가 어떤 과목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전문성을 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그 과목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지를 보았을 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예비 시험을 치르신 해외 약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약대 출신 약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은 이제 피트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비 시험을 보면은 피트와 관련된 문제들도 몇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맡는다는 거는 일단은 예비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다른 학원과 비교해서도 파맥스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파맥스의 특징인데, 약사 예비시험 복원된 그 기출 문항이라든가 예비시험 합격하신 약사님들의 핵심 요약 노트. 아까 강 선생님께서 강조하셨죠. 본인만의 핵심 요약 필기 노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합격하신 약사님들의 어떤 그들만의 노하우들이 달린 그 요약 필기 노트, 이런 부분들, 어떤 여러 가지 외우는 스스로만의 암기법,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 자료 자체가 소위 말하는 A급 자료들이겠죠. 그거를 저희가 가공을 좀 더 보기 좋게 해서 또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죠. 김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 요약 필기 노트 이게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정형화된 자료에 비하면 이런 핵심 요약 노트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하죠. 왜냐면은 결국 이거는 시험을 위한, 합격을 위한, 그러니까 학문을 공부하는 결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말로 저한테 유기화학을 가르쳐라, 처음부터까지라고 하면은 40강이고 50강이고 100강이고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보면은 이게 요거 정도는 다음 시험에 낼 법한데라는 난이도를 가진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만 뽑아가지고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자료들이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어디 범위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A부터 Z까지 다 한다는 거는 지금은 되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강 선생님은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강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도 이제 학생들에게 배포가 될 텐데, 강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노력해서 피땀 흘려 만든 이런 그 핵심 요약 노트들을 학생들이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제 합격 가능성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런 실제로 예비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의 필기 노트는 정말 뭐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실제로 그들의 공부가 합격으로 이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요점만 딱 이게 뭐 실제로 이런 공부 자료를 보면은 막 글도 너무 많고 막 쓸데없는 말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정리한 노트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격률도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별, 코스별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 이번 약사 예비 시험 프로그램 이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그 저희 그 약사님들, 저희 튜터 선생님들께서 각 과목별로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과목들 위주로 해서 분할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더더욱더 퀄리티 높게 그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가장 자신 있게 퀄리티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파맥스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현재 시중에 있는 학원들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별 비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저희가 저렴한 등록 비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쌉니다. 저희 쪽으로 오세요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 선생님들 자체가 이제 뭐 한국 약대 그다음에 해외 약대에서 이 약사 예비 시험이나 국가고시를 직접 치르시고 그다음에 경험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청취를 하시고 계시는 약사 예비 시험 준비하시는 해외 약사님들의 마음을 누구나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비용이나 저희 선생님들이 노력하신 투여하신 노력에 대비해서 비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서 약사 예비 시험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 경험자로서 저희의 그 저렴한 등록 비용에 대해서. 근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파맥스의 가장 큰 강점이 실제로 예비 시험을 치르고 한국 국가시험까지 합격하신 분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을 합격으로 이끌어준다. 뭐 이게 가장 큰 강점이잖아요. 근데 네.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비시험, 그러니까 여기서 가성비가 좋다는 뜻은 이제 예비시험의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는 것은 물론 실제로 시험을 쳤던 사람으로서 다음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과거에 나왔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범위를 정리를 해서 네, 다음 시험을 이제 예측하는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시험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게 정리를 해주는 네, 그런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수강생들이 최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파맥스가 추구하는 가성비가 좋은 강의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퀄리티가 맞습니다. 떨어지는 것에 네. 대해서는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딱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파맥스 프로그램 특징.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1대1 밀착 관리 시스템이다. 말은 그렇다고 좋은데, 과연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의심 어린 눈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렉처를 갖고 지금도 이미 저희 수강생들, 저희 등록생들한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대1로 온라인 줌으로 매번 튜터링을 회차별로 계속 들어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앞으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과목별로 이제 모든 내용을 티칭하고 하는데 이걸 다 펼쳐놓고 진행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목별로 챕터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위주로 해서 이제 써머리는 내용 위주로 튜터링도 또 함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터링을 통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개인적으로 좀 샤이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질문하기는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1대1 튜터링을 통해서 커버하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저희 수강생들한테 튜터링 1회차, 2회차를 지금 저희 김 선생님이 합성화 기초로 튜터링 진행 중이신데, 김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튜터링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먼저 그다음에 어떤 효과, 이렇게 튜터링을 통해서 인강 학습한 게 얼마나 배가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용들을, 좀 중요한 내용들만 추리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추리면은 단점들이 그 중간중간에 스킵된 내용들에 대한 그 연결고리가 사라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다시 이제 활용하는데 그것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찍는 입장에서. 작정하고 스킵을 한 거라서, 삭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는, 혼자 공부할 때는 그거를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작정하고 중요한 것만 뽑고 나서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것만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요 1대1 요청을 할 때 활용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부분만 뽑아서 알려드리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거 삭제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시에 내가, 이게 정말 5개월, 그러니까 이제 150일이면 5개월이죠. 5개월 뒤에 이 시험을 봤을 때 60%가 나오냐, 안 나오냐, 라는 그 체킹을, 이제 그 체크 포인트들을 이 1대1 튜터링을 활용하셔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튜터링 시간에 이외에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멘토링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 진행하는데, 멘토링은 튜터링 횟수와 관계없이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저희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선생님한테 어떤 그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이런 게 우리가 애들도 아닌데 멘토링이 굳이 이런 게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생기시는데 혼자 삭히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에까지 방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강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제 경험자로서 예전에 혼자 공부할 때 이런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때는 더 물어볼 사람도 없었을 텐데 이후에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혼자 공부를 하면, 물론 정신적인 압박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뭔가 나태함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첫 예비시험, 그러니까 제1회 예비시험을 봤을 때 그땐 정보도 없었고 뭐 공부 자료도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맨몸으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고 했었거든요. 외롭고 물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당시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 그런 뭔가 먼저 길을 닦아놓은 그런 선배님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노하우 그리고 경력 이런 멘토링이 있었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좀 더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공부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설명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후에 저희 유튜브에 저희 채널에 영상도 올라갈 텐데 그걸 추후에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한 번 이상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더더욱 공감하시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설명이 종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볼 때, 저희 파맥스의 이번 4회 약사 예비 시험 설명에 가장 지금 적당하게 등록에 어울리시는 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에 약사 예비 시험을 불합격해서 이번에 재도전하는 해외 약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A부터 Z까지 강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 위주로 해서 정리해서 압축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비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밀던 불합격 됐는데 지금부터 다시 뭐 A부터 Z까지 공부하는 건 나한테 손해야, 시간 낭비야. 그래서 좀 더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 파맥스 프로그램에 어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장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매주 한정된 시간 내에 학습이 가능하며 또 해외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거를 튜터링이나 어떤 별도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개인 과외처럼 받고 싶은 분들한테 또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베이스 상태, 세 번째. 노베이스 상태에서 지금 다른 학원들도 그렇고 이미 강의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서 그 앞부분을 공부하려니 노베이스인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앞부분들까지 리뷰를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튜터링을 통해서 인강과 튜터링을 융합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노베이스를 완전히 베이스드 된 상태로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프라이빗한 뭐 많은 학생들 바글바글 되는 곳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조용히 저만을 위해서 뭔가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는 걸 원해요. 이런 분들한테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순한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 쪽에서 단과식으로 인강만 수강하실 수 있고 튜터링만으로도 가능해서 이걸 분할해서 이제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 모든 순서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지금 보니까 1시간 반이 딱 됐는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나가시지 않고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우선 이제 강 선생님께서 예비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제 약사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먼저 강 선생님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파맥스의 강사들은 이제 예비시험이라는 큰 산을 한번 넘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했을 때 무엇이 제일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뭐 예비시험 치르는 약사님들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튜터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격려의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큰 산을 넘진 않았지만 이제 피트를 보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미국 약대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나왔어요.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그림들을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많고요. 그쪽에 있는. 그래서 그걸 좀 고려를 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두 분, 김 선생님, 강 선생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해외 약사로서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이제 기나기 동안 준비하고 이제 시험까지 합격을 도전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그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운 길이죠. 혼자 공부하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난 모르겠고 나 혼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 텐데 이제 파맥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고 한 발짝 더 나가신 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은 조금 이상은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하단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 통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추가 1대1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두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늘 참여하신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